축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투자해놓은, 사실상 지분 확보가 끝내놓은 하나의 플랫폼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지금은 고작 3달러, 2.8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에 있지만 은행권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혹은 전량 매도한 고래도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고래들이 을 매수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 2배 정도의 상승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이제 이더리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더리움이 거의 뭐 4,9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존재감으로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지금 존재감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 고래 투자자가 11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이더리움을 갈아탔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더리움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러시아계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왔으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투자해놓은, 사실상 지분 확보가 끝내놓은 하나의 플랫폼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수량만 300만 개가 넘어가요.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혹은 전량 매도한 고래도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이런 움직임을 그들이 이제 슬슬 완연한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또한 지금 월가의 그런 어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또 최근에도 비트마인이라든지 지금 톰리가 의장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든지 이더질라와 같은 많은 나스닥 상장사에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 또 주가가 매우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지분을 뭐 피터 틸이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우리나라 뭐 김승호 회장님도 최근에 비트마인의 주식을 좀 샀다라고 또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 투자판에서, 자산판에서 조금 큰 손들이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움직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더리움은 더 많은 기관의 채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활용되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반사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 뭐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알트 시즌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인 톰리가 이 10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최고 투자처로 보인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더리움이 차세대 혁신이며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는 또 이더리움이 연내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뷰를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이제 달러 기준으로도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최고점을 경신했다 보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보면 정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또 속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에 또 속냐 이러면서, 뭐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뭔가 유지되는 것 같은, 안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순간에 몇 개월 지난 현재로서는 뭐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더리움 사야 된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혹은 뭐 이더리움이 15,0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전망치가 막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뭐 2만 달러 이상을 전망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번 사이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번 사이클 20년, 21년도 때 한화 기준 한 8천만 원 선 갔었잖아요. 8천만 원, 8,100만 원. 근데 지금은 한 1억 원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 2배 정도 오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2배 정도의 상승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도 그 정도로 좀 가벼운 것도 있고,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더리움 라이즈라든지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라든지 또 컨센시스를 통해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반영은 더더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채택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2배 정도 올랐다면 이더리움은 3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상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한 500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왔다 갔다 했어요. 20년 21년도 때. 지금 비트가 2배면 이더리움이 저는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가격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앞으로 디파이 시장이나 RWA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더더욱 큰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알트 시즌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 M2 통화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기반해서 가치가 오른다. 이런 좀 논리가 정설인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인증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하나의 온라인 금으로서 꾸준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뭐 개인 기관뿐만 아니라 뭐 이미 국가 단위로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예 직접적으로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막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을 관장하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하나의 매뉴얼 자체의 판을 바꾸면서 비트코인을 비현금 성 자산 하나의 이제 국제 수지로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외환 보유고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정말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더더욱 우리가 뭐 정수단이면 좋겠어요. 한계전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스마트 컨트랙에 있어서는 이더리움, 솔라나가 더더욱 큰 기관과 개인 소매와 도매의 어떤 채택을 꾸준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에이다라든지 많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역풍을 또 맞아오면서 성장해 왔던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돼 왔던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가치 반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등기부 등본의 어떤 하나의 온체인화죠. A라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B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는 이런 하나의 플랫폼 역할 또 많은 DApp들이 올라가 있고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RWA에서도 꾸준히 채택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위에 많이 또 주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 이더, 솔라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 섹터를 대표하는 그런 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마찬가지로 그쪽은 이제 결제 영역의 섹터, 금융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그 섹터 중에 또 대장 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섹터들이 있고 그 섹터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XRP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XRP가 390% 넘게 급등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앞지르긴 했는데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XRP도 좀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이 현 시점에서 XRP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XRP 코인 자체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이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정말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XRP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또 증권성 심의에 휘둘리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물량이 많다거나 뭐 리플의 임원진이 너무 많은 매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소각량이 너무 적다라거나 등등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왈가왈부가 많은 그런 코인인데 XRP가 뭐 1년 기준으로는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죠. 많이 오른 건 맞고 누군가는 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번 사이클과 저저번 사이클까지 좀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XRP는 아직까지도 큰 퀀텀 점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7년 반 만에 이제 정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뭐 3,000원 중반대
후반대 뭐 4,0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량을 소화하고 개인들의 어떤 패닉셀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그들이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버블 장세 XRP 또한 큰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즌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가 아직까지 또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만큼 XRP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과 미래 금융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왜 XRP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공부가 먼저 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SRP의 활용도를 결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이 금융 쪽에서 쓰임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뭐 XRP로부터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리플이 출시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미국 거래소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점에서 리플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플 가격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이 제미니와의 이 파트너십과 1.5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 체결 자체가 지금 현재 제미니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이끌고 있는 거래소죠. 굉장히 또 대형 거래소로 있는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서 리플을 너희한테 좀 내가 돈을 빌릴게. 1.5억 달러 정도는 좀 빌려줘. 근데 XRP로 빌리는 게 아니라 RLUSD로 빌리게끔 토대를 마련시켜 놨거든요. 아,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빌릴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나스닥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이정표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제미니 거래소에서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으면서 XRP 캐시백 리워드 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의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약 4% 정도 리워드를 XRP로 받는 거거든요. 아, 4%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이제 섹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쇼핑 섹터는 3%, 뭐 주유했을 때는 4%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그만큼 실사용 기반의 코인으로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보고서를 봤을 때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 구현을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제미니와 함께 이렇게 신용카드 만든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올해 상반기에 인수한 히든로드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신에서는 매우 큰 M&A 과정이 있었고 히든 브로커리지 회사로서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제 리플 원장으로 온체인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XRP가 더더욱 유틸리티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또 리플사가 2억 달러 정도 주고 레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하나의 결제 플랫폼 회사거든요.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리플사는 자금력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IPO, 본인의 IPO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히려 RLUSD를 통해 뭐 제미니와 같은 거래소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레일이나 히든로드, 스탠다드 커스터디와 같은 메타코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완전히 사들이면서 본인들의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본인들이 찍어낸 RLUSD를 BNI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기득권과도 연결된 은행에 수탁을 맡기게끔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확보하기 위해 신청을 해놨다. 또한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이제 우리도 은행으로서 수탁기관으로서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 인가 신청까지 했거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한 거는 연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의 행보가 범상치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결국에 리플뱅크, 이 은행 인가의 신청이라든지 연준에서 마스터 계좌를 승인해줬을 때 그 백본에서는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자체가 기관들이 24시간 이 전통금융이 운영되는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결제나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RLUSD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스터 계좌가 뚫린다는 건데 그 백본에서는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XRP 물론 조금씩 조정이 오면서 9월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단계에 있지만 이런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XRP에 대한 수량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가 이번 알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게 기존에는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그런 스테이블 코인 테마기 때문에 이번 알트장은 좀 어마무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좀 섹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저번 섹터에서는 뭐 NFT나 메타버스 섹터였다면 이번 섹터에서는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파이 섹터, RWA 섹터,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이 선택됐는지 이런 섹터가 아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이더리움 레이어 2도 폴리곤 이런 친구들도 꾸준한 채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적인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기관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이제 미디어를 동반시키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런 개미떼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면서 시즌 종료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항상 산이 깊으면 또 골이 깊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처럼 한 번 정도의 버블과 초반에 언급드린 그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까지 우리가 염두하면서 사이클 투자와 중장기적 사이클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줄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네.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XRP의 가장 큰 강점은 국경 간 결제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엔 페이팔이 자사 서비스에서 XRP 결제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실생활 활용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마스터카드도 또 거론을 해주셨고 XRP 가치 상승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뭐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XRP에 대한 펀더멘탈이 결국 가치로 돈으로 녹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고작 3달러, 2.8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에 있지만 결국에 테오크림 CEO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은행권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페이팔 말씀을 주셨는데 뭐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피터 틸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더질라라든지 비트마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더리움에 굉장히 좋은 이런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3년부터 리플이라는 회사 오픈코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리플사의 이름이 뭐 물론 그전에는 리플페이로 시작은 했지만 그 오픈코인 시절 때부터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굉장히 큰 자금으로 리플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크립토 차르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역시 페이팔 마피아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 역시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스탠스로 옹호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던 바가 있어요. 뭐 현재 페이팔이라든지 스트라이프와 같은 이런 전통금융권의 어떤 결제 회사들이 사실상 초기부터 리플이라든지 스텔라 네트워크에 투자를 단행했던 이런 이력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커질 수밖에 없는 판을 그들이 긴 시간 동안 만들어 왔고 개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끔 소송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들을 펼쳐내면서 꾸준하게 그들이 물량을 만들어 왔다, 매집해 왔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